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제 입학해서 공부해서 취업하는 것보다 전문대에서 기술을 배워 취직하는 게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취직을 할 수 있었고 전문대에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대에 가서 속을 썼습니다. 교수님께서 취업이 되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취업하는 경우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학점이 4.0을 넘는 사람, 두 번째로 학점이 3.5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세 번째로 학점이 3.0 이상의 자격증과 영어 점수가 있는 사람, 이렇게 세 그룹이 취업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대학교 학점은 4.5가 만점이었습니다. 나의 학점은 4.0을 넘기다 다른 공부를 하지 않고 학점으로만 취업하자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4.0을 넘기는 목표를 하니까 장학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첫 등록금만 내주고 다음 학기부터 등록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장학금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학과에서 7등까지 주어지는 성적 장학금이 목표였습니다. 첫 학기 성적은 4.0을 넘기며 4등을 했습니다. 나의 목표는 그거지는 기본이었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것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과대표, 총학생회, 전공 등이 전공 동아리였습니다.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전공 동아리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전공 동아리에서 배우며 공부를 했습니다. 2학기에는 2학년 때 과대표를 하기 위해 준비하다 보니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4.0도 맞추지 못하고 장학금도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나는 다시 최종 목표를 생각했습니다. 도중에 생기는 목표보다는 나는 취업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목표가 컸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학생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전공동아리 과대표 학점 연입까지 하면서 3년제로 졸업했습니다. 학점 4.07로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적 장학금을 3번이나 샀습니다. 과대표 장학금으로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덕분에 3년 동안 나는 학비를 내가 모두 낼 수 있었습니다. 2010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취업을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에 취업을 하려고 무작정 문을 들어섰을 때 취업 준비를 해보니 막판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16년도 기준이었습니다. 3년 동안 취업의 문이 많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4월 전에부터 면접을 보러 가봐왔습니다. 옆에 지원자들 4.0은 당연히 넘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있었고 영어 점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다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시험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2주 토익 영어 캠프에 신청했습니다. 졸업 전에 만족할 만한 영어 성적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대학교 연수원에서 2주 동안 지내면서 24시간 토익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가 토익이다 보니 새벽 2, 3시까지 숙제를 할 수 있는 힘도 생겼습니다. 토익 캠프에 들어가기 전 나는 첫 토익 모의고사를 보았습니다. 첫 토익을 보면 웃는 소리로 자신의 심화 사이즈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심화 사이즈보다도 안 나와서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서 정말 독하게 2주를 보냈는데 암기도 못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외우곤 했습니다. 수업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 매일 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서는 원하는 점수에 못 도달한다고
해도 나는 상처를 받진 않았습니다.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취업하기 위해선 영어 점수가 필요했습니다. 2주 동안 갇혀서 치열하게 공부한 결과 670점 있는 점수를 얻었습니다. 처음에 발사이드도 나오지 않던 점수가 3배 가까이 올라서 기뻤습니다. 목표 없이 방학에서 나에게 목표가 생겼으나 큰 목표는 실패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장 4.0을 넘기다는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를 세우다 보니 내 안에서 동기부여가 일어났습니다. 힘들어도 또 공부를 하게 되었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학점 4.0을 넘기고 다음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영어 공부도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어 점수를 얻고 나서도 취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 면접은 지원자들은 자격증도 있었습니다. 나는 극복에 자격증 준비를 시작하고 2개를 땄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모든 걸 준비하고 나서 했지만 처음에는 대학 친구들이 모두 나는 대기업만 썼습니다. 처음부터 자기소개서 속에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처음 준비할 때 나이가 28살이었기에 대기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입사 점수를 썼습니다. 자기소개서를 80개 가까이 썼던 거죠. 그러자 이번 모의 목표는 자기소개 100개 채우기였습니다. 주변에서 아는 회사는 모두 다 썼고 내가 직접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80개쯤 쓰다 보니 면접 연락이 왔는데 5곳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서 최종 합격이 되어서 회사에 입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습관 8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이 최근에 손편지를 써보신 분은 없겠지만 아마도 나는 간만에 손편지를 한번 써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소중한 사람에게만 손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손으로 한 글자 되게 정성스럽게 적다 보면 받는 사람은 기쁘다고 합니다. 요즘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우편하면은 항상 청구서들만 가득합니다. 그런 우편함에 가끔 송편지가 들어있으면 무슨 기분일까요? 항상 사람은 편지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무척 행복할 것입니다. 요즘은 송편지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거리에 우체통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도 배달온 편지를 받은 적은 군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훈련병 때는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손편지나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새해가 되기 전인 마지막 날에 나는 처음으로 손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편지를 준 친구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군대에서는 시간이 많아서 편지를 다 쓰게 됩니다. 사회에 있는 친구들은 편지를 받아도 시간을 내기 힘듭니다. 워낙 많은 놀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서 나에게 편지를 써준 친구들이 아직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마운 표현에게 가장 쉽고 크게 마음이 다가온 게 손편지입니다. 최근에는 기적의 손편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는 손편지 여러 가지 기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중 감사편지 대부분 인생에 깊었습니다. 감사편지를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 내 존재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뜻이 나는 부분이 가장 제일 인상이 깊었습니다.
나도 감사 편지를 쓰라고 감사할 대상들을 찾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찾아보니 감사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근본이 10명이 남아있었다. 처음 생각한 건 항상 내 앞에서 날 응원하는 부모님이었으나 어릴 때는 어버이날 편지를 자주 적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버이날에 용돈 봉투가 예쁘게 나와 있어서 편지 적을 일이 적어졌습니다. 부모님께 편지를 적어본 지가 언제일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고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적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날에 편지를 받은 부모님은 너무나 감동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손길 하나로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손편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잊혀지만 받으면 하나씩 감사한 존재입니다. 이 두 번째로 항상 내 곁에 나를 행복하게 해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같이 있었으면 항상 즐겼습니다. 가끔 내게 편지를 써주었으면 최소 6개월도 지난 것 같습니다. 편지를 받고 엄청나게 좋아졌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나에게 고마움 받으면서 받은 사람이 며칠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 상무님입니다. 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면접을 여러 번 봤습니다. 면접은 보면서 여태 무엇인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이 앞으로 면접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회사 사모님은 면접 마지막에 참 열심히 사셨네요.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면접장에선 정말 울컥했습니다. 상무님께서도 별말 아니라고 생각한지 몰라도 나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사실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런 나를 다시 힘내게 해주셨습니다. 상대방의 고마움을 표하는 건 정말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고마움을 표현할 상대가 너무 많습니다. 나도 세배먹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쓰면 상대가 많아집니다. 고마움의 표현을 받는 상대는 받는 순간부터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사실 표시에 접속을 써줍니다. 고마운 표현이 선순환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손편지를 써두고 답장을 받을 생각을 하면 속상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기뻤을 거라고 생각하고 끝내야 합니다. 무엇은 두고 받겠다고 생각하면 아마 속성은 가득 찰 것입니다. 꼭 감사 편지만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받은 친구에게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를 위한 편지를 써도 됩니다. SNS를 통해서 친구의 근황을 보며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어디 갔었더라? 거기 좋아 보이던데 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시작하면서 더 돈독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사람들은 공감할 것입니다. 손님이 감사합니다. 한마디면 더 큰 일이 간다는 것을요. 나는 한국에서 3년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상피경 전문 카운터 업무와 청소하기였습니다. 카운터에는 손님들이 계산하고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난 만점에서 한마디가 좋은 기분 좋게 했습니다.